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한 11편 영상 시리즈로 제작했던 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머신러닝 AI에 대한 주제였지 않습니까? 자, 그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AI를 자신의 내부 기업 문화로서, 조직 문화로서 정착시킨 조직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 즉 데이터 중심 조직, 아니면 뭐 AI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 AI 중심 조직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용어를 일단 통일합시다. 자, 그런 데이터 중심 조직, 데이터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리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그 기반 시스템 자체가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다. 그런 모양새를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중심 조직이 되기 위해선. 물론 기회가 되면 언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아키텍처를 먼저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시작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이 되는 길은 사실 기술 오리엔티드하지 않아요. 기술이나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런 뭐 조직 문화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라든 게 어느 정도 정의가 됐고 자리 잡혔다는 가정하에 일단 아키텍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뭐 기술적인 얘기도 들어가겠지만 사실 그 앞부분에는 왜 데이터 중심 조직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왜 직관에 기반한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을 전부 담고 있는 내용이죠. 자, 가운데에 큰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라는 현상이 있죠.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 상단 메시지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디바이스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나 툴이 많아졌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디지털 데이터의 생성 양과 그리고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의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난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빅데이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분석하지 못했던 비전형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인식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디지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다. 자,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태스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집, 저장, 관리라는 게 왼쪽에 파란색 박스가 있고, 자, 오른쪽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빅데이터로 생성된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기반이 오늘날에는 AI라는 거죠. 왜 AI냐? AI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수트케이스 텀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냥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예요. 그 일반적으로 과거에 인간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복종하기만 했던 올드 머신을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머신으로 바꾸어주는 모든 기술의 집합체를 AI라고 부릅니다. 그 AI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 아니면은 뭐 솔직히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죠. 디지털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사실은 이게 답니다. 자, 머신러닝이란 그것 하나로 귀납적으로 데이터 속에서 귀납적으로, 즉 사례들을 쭉, 과거 사례들을 쭉 열람을 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일관된 규칙, 꼭 100% 맞을 필요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패턴과 규칙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새로 학습하는 것,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냐? 그 학습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그 새로운 지식을
직접 머신한테 주입시켜주지 않아도 머신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과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어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머신이 러닝한다. 머신 러닝입니다. 기계 학습이죠. 자,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뭡니까? 그게 바로 딥러닝이죠. 자,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 그들 중에 Artificial Neural Network, 즉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분야가 바로 딥러닝이에요. 자, 딥러닝이 뭐냐고 머신러닝이 뭐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서 만들었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I 머신러닝에 기반한 AI가 꽃을 피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빅데이터 현상이 있죠. 당연히 이 디지털 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풍성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실 머신러닝은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상단에 녹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지칭하는 서버를 다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컴퓨팅 장비의 처리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 두 가지,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데이터를 충분히 소화하고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컴퓨팅 리소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꽃을 피웠고, 그 머신러닝에 기반해서 AI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가 올드 머신이 스마트 머신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자,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분은 어느 분이냐? 자, 뭐 머신러닝 AI 얘기는 이미 전 시간에 했고, 그건 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바로 요 영역입니다. 자, 요 파란색 영역, 즉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 저장 관리 활용하기 위한 그 데이터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오늘 찾아볼 거예요. 자,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인간 사고의 결함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데이터 아키텍처를 자세하게 논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좀 너무 당연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왜 데이터 할까? 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아니면 머신러닝은 바꿔 얘기하는 머신러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만을 보거든요. 거기는 인간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머신이 스스로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어떤 패턴을 도출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는 순수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과 사고를 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직관이라는 것이 있죠. 항상 데이터로만 어떤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 사고에는 소위 말하는 항상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어가지고 뭐 인간 사고에 문제가 있고 뭐 열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예측을 해야 되는 정확한 판단과 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항상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거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한 머신러닝이 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고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럼 인간 사고의 결함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의외로 보면은 뭐 심리학자 무슨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교수님이 그 행동경제학이라는 걸 창시하셨답니다. 이분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걸 만든 것은, 이 사람이 심리학자거든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두뇌가 돌아가는 것이 항상 완벽하지 않다. 그 관점을 두고 거기에 한 58가지의 결함을 쭉 정의를 했어요. 그럼 왜 행동경제학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옛날에 무슨 뭐 아담 스미스라는 거 이런 아저씨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고전 경제학 사람들은 인간이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저씨가 그걸 바꿔놓은 거죠.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인간 사고의 결함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가 선택적 기억. 선택적 기억이라는 거는 여기 예시를 제가 다 적어놨죠. 읽어보시면 뭐 아마 그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찝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본다는 거죠. 정보가 뭐 선택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오히려 필터링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성급한 결론. 그냥 한정된 데이터만 보고 미리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세 번째고,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정보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그냥 상상하고 메꿔버리는 거예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성격과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많죠. 그런 거는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성격과 능력이라는 팩터에 대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나는 그냥 이 외모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머지 항목들도 채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수는 어떤 결함이 있죠. 우리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자,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두뇌가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가 결함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의 대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소위 말하는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직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주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 중요한 예측이나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snap judgment라고 하는 것을 내릴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함을 가진 인간의 직관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나 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곧 그 조직의 생존 여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 판단이 훨씬 좋다, 중요해진다. 그것이 차별적인 경제 활동을 만들어낸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예요. AI가 멋있고 머신러닝이 멋있고 빅데이터가 멋있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니까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직관에 의한 판단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의 기존에 의존했던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변화시켜 줘야 된다. 그것이 향후 기업이나 조직 생존이나 뭐 차별적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하나하나씩 다 볼게요. 그럼 인간 직관의 동작 방식, 아까 이제 다 했던 얘기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우린 과감하게 필터링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필터링 해버린 데이터에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데이터를 놓쳐버리고 아주 그냥 극소수의 데이터만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데이터를 내가 다 고려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데이터를 일부러 시스템에서 제외시켜버리지 않는 이상, 알고리즘에서 제어시켜버리지 않는 이상 데이터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얘기했었죠. 외모가 잘생기면 능력도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데이터 항목이 비어있으면 그걸 그냥 우리는 상상과 가정으로 메꿔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 즉 머신은 절대 그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머신은 오로지 주어진 데이터를 모두 가정해서 판단을 해요. 여기에는 공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백이 있으면은 얘가 알아서 메꾸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머신러닝을 하시게 되면 더 아시게 되죠. 어쨌든 기계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한다 는 것처럼 아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는 당연히 잘못될 수 있죠. 결론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성급한 결론 도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데이터에 존재하면, 데이터에 어떤 규칙과 패턴이 존재하면 찾는 거고,
없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걸 뭐 성급하게 하고 느리게 하고 이런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기억, 홈런을 친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때는 더 문제는 아까 앞선 예시에서 앞선 4타석에서 삼진을 다 당했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결승 홈런을 친 타자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얘를 그냥 잘 치는 타자, 홈런 타자, 임팩트 있는 선수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런 선입견이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선수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거든. 자, 그런 선입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 자체에 왜곡이 있다면 모를까. 데이터가 공정하고 데이터가 깔끔하다면 그 분석의 결과도 깔끔해져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데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인풋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 모델이라는 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풋으로 준 디지털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규칙과 패턴이에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순수하게 데이터만 보는 거거든요. 얘는 데이터 자체가 무슨 뭐 더럽다 아니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는 그대로 자기한테 똑같은 인풋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데이터에만 왜곡이 없으면 나오는 결과도 데이터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좋은 게 잘 들어가면 좋은 게 나오지만 나쁜 게 들어가면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면 나쁜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garbage를 집어넣으면 garbage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왜곡이 없으면 분석 결과에도 왜곡은 없어요. 자, 마지막 이거는 앞선 장표에서 없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이나 직관을 수정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거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첫인상이 오래 간다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처음에 그냥 성급하게 내렸던 그 결론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직관에 의해서 내린 판단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에. 자기가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이게 직관이 잘 동작했다 잘못 동작했다를 자신 스스로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게 문제인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면 일단 데이터 내에서 도출한 규칙과 패턴을 어떤 식으로든 상호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영역이 즉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이 인간 직관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보다는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디지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I가 멋있고 머신러닝이 멋있고 빅데이터가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조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데이터 중심 조직 혹은 데이터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요?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직관 중심 조직하고 데이터 중심 조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자, 직관 중심 조직의 내용을 박스를 한번 보면, 자, 모든 의사 결정을 누가 수행하느냐? 인간이 수행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사람 모형, 까만색으로 사람 모양하고 하단에 컴퓨터 모양이 있죠. 자, 그럼 그 사람 모양이 있는 점선 윗부분은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이고요. 하단에 컴퓨터 쪽으로 쳐져 있는 하단 검정 점선의 하단 부분은 소위 말하는 머신이 수행하는 담당하는 역할이거든요. 자, 직관 중심 조직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보다는 인간의 직관에 더 기반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자, 그게 의사결정의 빨간 박스가 더 인간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히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히포가 이제 영어로는 하마지만 여기서는 그 하마가 아니고
저 위에 상단에 그 본문 내용에 보시면 약자가 풀어져 있죠. 그러니까 highest paid person's opinion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장 돈 많이 받는 사람의 의견이에요.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럼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거의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잘한다 고 하면은 문제가 좀 덜하겠죠. 근데 사실상 대부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한 15년 6년 했지만 그렇게 네 대부분 내가 해봐서 알아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한번 꽂힌 거 뭐 이런 걸로 하시죠 그냥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직관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거의 대부분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인간은 역할이 어떤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다 컴퓨터나 머신이 수행을 해버리고 나는 그 외에 다른 걸 한다. 그럼 나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거의 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머신은 너는 그냥 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어떤 백데이터, 리포팅, 대시보드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야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기업이나 조직의 상황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100% 거의 99.999%는 아직 2단계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권을 다 쥐고 있고 사실상 머신은 뭘만 하고 있냐? 단순 반복성 업무나 프로세스대로만 워크 프로세스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업무들만 단순 반복하는 그 워크 프로세스만 주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간혹 의사결정자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가 됐든 리포트 형태로 됐든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 단계에 이 직관 중심 조직은 주로 보면은 위에 이제 녹색 영역으로 제가 이렇게 그 시간 연도 표시를 쭉 해놓으면서 거기에 보면 녹색 막대하고 파란색 막대가 있죠. 녹색 막대가 직관 중심 조직의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빨간 점선으로 정보계라고 제가 써놨죠. 자, 이 정보계라는 단어를 뭐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셨을 분도 계신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낫나?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합시다. 자, 이 시대에도 직관 중심 조직 시대에도 데이터라는 것이 완전히 무용한 게 아니에요. 단 데이터의 쓰임새가 다를 뿐이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낮을 뿐이지 직관 중심 조직에서도 데이터를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히포가 됐든 누가 됐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백데이터로 뭔가를 줘야 돼요.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컨버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역할을 주로 수행했죠. 머신들이나 컴퓨터가 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게 뭐냐? 그런 역할을 주로 정보계라는 시스템 군이 담당을 해서. 자, 그런 게 정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직관 중심 조직의 데이터 처리나 분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자, 시간 위 상단의 시간대가 이제 쭉쭉쭉쭉 흘러가서 2010년을 지나서 이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시대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직관 중심 조직을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중심 조직 내용을 한번 봅시다. 히포 효과를 없다고 했는데 없다는 건 좀 드라마틱한 표현이고 최소화 시켜놨죠. 왜? 어떻게? 인간의 직관에 기반한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더욱 중시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여기서 대리 과장 팀장들이 열심히 막 플래닝을 짜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인 어떤 플래닝을 짰는데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와가지고 야 그거 갈아엎어라고 한마디로 딱 갈아엎는 그런 일을 최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수행해요. 자, 주로 누가 담당하느냐? 이 의사결정의 추가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직관 중심 조직에서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인간이 수행했지만 데이터 중심 조직에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즉 머신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머신이 의사결정을 다 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내려가지고 뭐 이 회사의 방향을 컴퓨터가 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최종 결정권은 당연히 인간한테 있죠. 당연히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전처럼 직관 중심 조직에서처럼 컴퓨터가 주는 것이, 머신이 주는 것이 그냥 한 장의 리포트나 한 장의 대시보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머신 자체가 예측과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면 인간은 그 이 머신의 판단과 예측을 참고해서 자기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엔 단순히 그냥 팩트만 준 거예요. 머신이 팩트가 되는 데이터만 쭉 제공하는 것과 머신이 자신의 판단을 제공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게 가능한 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디지털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과 AI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신이 자체적인 예측과 판단이 가능해요. 자, 그 머신의 예측과 판단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거냐는 그거는 조직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터미네이터 그 같은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머신이 예측과 판단을, 자신의 예측과 판단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최종 파이널 콜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거는 인간한테 달린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데이터 중심 조직은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이름을 쓰지 않느냐? 정복이라는 이름을 가급적이면 기피해요. 그리고 무슨 말이 들어오냐면 이제 여기도 사실은 고정된 용어는 없어요. 정복이라는 거는 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정형화돼서 막 다 통하는 말인데, 이제 이 시대로 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시대로 와가지고는 뭐 사실 이 용어가 저겁니다라고 완전히 통용되는 어떤 그 터미널로지가 없는데, 아직 우리는 그냥 그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릅시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머신이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자체적으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한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아키텍처, 그것을 우리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간표상으로 보시면 과거에는 정보계가 있었고 지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죠. 요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정보계가 완전히 분리돼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정보계를 다 없애버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정보계라는 시스템의 확장판이에요. 확장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중심 조직에 대해서 뭐 자꾸 떠들었는데, 뭐 제가 그냥 제 생각만 보고 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자료로 다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코노미스트에서 2012년도에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530여 기업의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항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조직 내의 디지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업계 평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한 분들이 맨 밑에 파란 박스를 보시면 그분들이 맨 밑에 줄이에요. 이 주황색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줄들이 보시면은 업계 평균보다, 아니면은 업계 평균이나 보다 매우 뛰어나거나 조금 뛰어나, 즉 조직의 경영 성과 측면에서. 주황색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업계 평균보다 자신들이 조직 내 데이터를 훨씬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70%, 약 77%, 78% 정도가 조직의 경영 성과가 사실은 자신들이 업계의 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차별적인 경쟁력을 어떤 근원 요소가 된다. 그런 걸 보여준 하나의 백데이터죠. 자, 이제 서두는 이렇게 깔았어요. 자, 그럼 제가 앞서서 정보계라는 얘기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여기가 본론입니다.
자, 일단 정보계라는 시스템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정보계입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를 실제로 확보,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 그 역할이 한정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그림,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의 구성을 가진 시스템을 뭐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 좀 힘들고 좀 덩치가 있는 조직들은 대부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로 무슨 용도로 썼냐면은 이제 임원들 뭐 보고 임원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죠. EIS라는 거.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보고서 출력용 리포트 생성기 뭐 이런 거로도 쓰셨고 웹 대시보드 뭐 이런 용도로 쓰시고 뭐 그런 주로 용도로 많이 썼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특징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일단 맨 위에 수집, 저장, 분석 서비스 및 관리, 이제 이 큰 카테고리는 사실상 데이터 아키텍처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시고 그 밑에 졸졸졸졸 설명을 좀 붙인 것이 이제 각 단계의 정보계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어떤 성격과 요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텍스트를 제가 다 읽을 건 아니고 그 수집부터 간단히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정보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정형 데이터만을 처리합니다. 자,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테이블 형태의 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정형 데이터들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정확하게는 그 DBMS라고 하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모두 테이블 형태의 정형 데이터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정보계는 이 정형 데이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요. 자, 배치성이라는 거 이제 BATCH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batch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업을 쭉 한 번에 프로세스를 다 미리 정의를 해놓고 이 작업을 한 번에 몰아서 돌리는 거를 주로 배치성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일주일에 한 번, 월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쭉 처리해버리는, 적재를 하든 뭐 정제를 하든 이런 과정을 다 한 번에 거친, 자, 그런 식의 처리를 우리가 배치성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보계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를 배치성으로 처리를 해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제품 그 툴이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ETL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ing이죠. 자, 어쨌든 추출, 변환, 적재예요. 거의 다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툴이고요. 자, 이 ETL 툴이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되는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변형된 데이터를 저장 혹은 우리가 적재라고 표현하는 걸 로딩이라고 표현하는 적재를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을 수행해 주는 것이 ETL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장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저장은 앞서서 원천으로부터 쭉 데이터로부터 추출해서 변환해서 ETL이 다 데이터를 변환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저장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원천 DB로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한 군데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 데이터 목적지가 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용량은 상대적으로 커야겠죠. 대용량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자, 그 어쨌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공간이 크다 보니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체가 사람들이 이 전체 통을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비유하는 게 좋을까? 막상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통이 너무 넓어서 너무 커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만드냐면 데이터 마트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은 웨어하우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이런 용도로 이 데이터를 쓸 거야.
근데 내가 쓰는 데이터는 웨어하우스 어디에 저장돼 있으니까 나는 그 데이터를 쭉 뽑아다가 다 따로 작은 저장 공간에 만들어 놓을래. 내가 필요한 것만 모아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데이터 마트예요. 그러면은 자신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저렇게 두 개를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찌됐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하나만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저장은 일단 큰 통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돼서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를 분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BI 올랩 툴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물론 BI 올랩이 같다는 건 아니고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고, 이제 올랩은 뭐 사실 저거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온라인 뭐 어널리티컬 프로세스 뭐 이런 건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자, 어쨌든 BI 툴은 일반적으로 시각화 아니면은 리포트 생성, 대시보드 생성에 좀 특화되어 있는 거고, 올랩 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정보계 시스템 단계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에 돌아다니니까 마치 뭐 새로 생긴 직군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존에도 그 어지간한 기업,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예측 분석이나 통계 분석이 중요한 회사 같은 경우엔 통계 분석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마트나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마트에 정리가 되면 올랩 툴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통계 수학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판단 값을 내는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지금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요구되는 스킬셋이나 마인드셋이 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들이 하는 일의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뭐 수학 모델러 아니면 뭐 통계 분석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낫지만, 자, 어쨌든 그분 과거의 그 통계 분석가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들은 이 올랩 툴을 활용을 해서 그런 수학 통계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그림을 지금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관리 쪽은 이제 전체 데이터 시스템을 이 데이터 전체 데이터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핵심 데이터에 대한 뭐 키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데이터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 해왔던 거고, 자, 이런 거는 뭐 정보계 시스템에도 있을 때는 있어요. 없는 도 많지만. 자, 이게 전체 구성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인 정보계 시스템에서는 정형 데이터에 대한 배치 처리가 핵심이다. 여기서 거의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렇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통계 분석가 아니면 오늘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은 데이터 마트에 저장되어 있는 전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마트의 정의를 기억하시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체 데이터 중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일부 발췌한 거예요. 그 발췌한 데이터 속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데이터만 보고 통계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이 데이터가 필요해, 저 데이터가 필요해서 자유롭게 다른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허용해주는 조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계 분석가라는 사람이 있는 조직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진짜 극소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극소수의 통계 분석가조차 자유롭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해왔던 업무들은 과거에 여태까지의 뭐 그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리소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알고리즘에 돌려보면서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할 만한 여유가 이 사람들한테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컴퓨팅 리소스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전통적인 정보기 시스템에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보계와 빅데이터 플랫폼의 차이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정형 데이터의 배치 처리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통계 분석가 그분들이 역할 제한, 이 크게 두 가지가 정보계 시스템과 빅데이터 플랫폼의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계 시스템의 확장판, 개선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보계 시스템을 갈아 엎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보계 시스템 위에 더 확장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떻게 생겼느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제 이거는 컨셉추얼한 다이어그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데이터 아키텍처들이 선진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림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화살표가 훨씬 복잡해졌죠. 요소들도 훨씬 많아지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짚고 얘기를 해볼 텐데 똑같이 수집, 저장, 분석 서비스, 관리 카테고리가 있고 자, 그 맨 좌측의 수집부터 보시면은 데이터의 종류 자체가 늘어났죠. 양도 늘어났지만 당연히 종류가 늘어났는데 설마 양이 줄었겠습니까?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종류도 많아졌어요. 이젠 더 이상 앞서 정보계에서는 전용 데이터만을 처리했지만 이제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전용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전용 데이터, 소위 말하는 디지털 데이터긴 한데 0과 1로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긴 한데 표 형태로 정리된 태블러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띄우고 있는 이 슬라이드로 띄우고 있는 이 슬라이드 파일 이게 전용 데이터일까요? 비전용 데이터일까요? 네,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어찌 아니까 뭐 할 수가 없네. 비전용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워드 파일을 만들었어요. 비전용 데이터죠. 그 테이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 형태지. 자, 그런 데이터는 다 그러니까 태블러 형태로 DB에 저장된 엑셀 파일 같이 생겨먹지 않은 데이터는 다 비전용 데이터예요. 자, 그러니 일단 전용 데이터와 비전용 데이터를 함께 처리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일괄 처리하는 영역은 당연히 기존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냐면 스트리밍 성격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스트리밍이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데이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쭉쭉쭉쭉 끊김없이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배치성 처리는 데이터가 흘러 들어와요. 원천에서는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얘를 어떤 중간 지대에다가 다 저장을 해놔요. 저 중간 지대에다가 이 흘러 들어온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놓고 배치성으로 처리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중간 지대에 모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퉁퉁 처리하는 것이 그게 전통적인 정보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특정 데이터에 한해서는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는 대로 바로 분석 시스템까지 쭉 이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크게 보면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배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자, 이게 큰 두 개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흘러 들어오는 데이터,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과거에는 전용 데이터만 있었지만 이제는 비전용 데이터도 있다. 자,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이 달라지고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 당연히 관련된 툴과 제품, 서비스 더 많아져야겠죠. 기존에 여기 보시면 ETL 들어있어요. 여전히 기존 ETL만 가지고는 이 요건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술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치 스파크나 카프카 같은 거를 적어놨죠. 저게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 생겼다. 이 수집 영역에서.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으로 가봅시다.
저장도 이전 그림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트만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는데 더 이상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죠. 데이터 흐름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늘어났고 데이터 처리해야 될 데이터의 종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종류가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니 관련된 기술 요소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즉시 최대한 빨리 저는 실시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준실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흘러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아노멀리를 찾아내는 이상현상을 탐색하는 뭔가 그런 분석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주로 어디서 하느냐? 메모리 기반 DBMS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메모리 DBMS라는 거. 자 이제 주로 꼭 인메모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인메모리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속 데이터 분석 DB들이 있어요. 오픈 소스에는 레디스라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상용 툴 중에는 뭐 볼트 DB라든지 키네티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애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좀 위치하면서 빠른 데이터 분석, 준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자, 중간에 보시면 EDW와 데이터 마트는 여러 가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정보계 시스템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계 시스템부터 존재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는 여전히 전용 데이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말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빅데이터 시대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전용 데이터의 시대는 같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세요. 저는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미지 인식 여러분 뭐 요즘 뭐 구글이 뭐 사진 뭐 사진 고양이를 찾아내 개를 찾아내 그거 무슨 뭐 구글 머신이 사진을 보는 것 같으세요? 걔가 우리처럼 사진을 봐요? 인식하고 개다 고양이다 막 도장을 찍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걔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지 파일을 맨 처음에 정형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모든 비정형 데이터 처리의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겁니다. 연산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컴퓨터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컴퓨트를 하는 놈이잖아요. 컴퓨트에다가 ER을 붙인 거지 않습니까? 컴퓨트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뭐 맥 노트북 아니면 뭐 저 멋진 서버, 슈퍼컴퓨터 걔네들 다 멋있죠. 근데 걔들 하는 건 뭐밖에 없다? 계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얘가 다 얘는 본질적으로 계산만 하는 애예요. 그럼 얘한테 계산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라고 0, 1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물론 이걸 또 전기공학적으로 가면 0과 1, 뭐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연산 가능한 포맷으로 머신한테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머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텍스트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그 음성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전환을 한 후에 그 이후에 뭐 딥러닝이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정형 데이터의 처리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는 중요하다. 자, 그렇지만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얘들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정형 데이터만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할 수는 없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무슨 파워포인트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DB에 저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DBMS에 저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디다 저장하냐? 여러분들 파일 시스템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하고 DB의 차이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탐색기를 실행하시면 그건 파일 시스템이에요. 거기엔 여러분들의 필요한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건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DB는 아래 들어가 보시면은 테이블 형태, 엑셀 형태로 엑셀 파일처럼 만들어진, 엑셀 파일이 아니라 엑셀 파일처럼 만들어진 표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이나 뷰나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만 DB에 저장이 가능해요. 자, 그 큰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DW 데이터 마트는 기본적으로 DBMS고, DBMS에는 비전형 데이터는 저장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전형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했으면 어디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전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뭘 기반으로 해야겠어요? 파일 시스템 기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파일 시스템 기반 스토리지로서, 저장 공간으로서 지금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그 유명한 이름이 뭘까요? 답이 저기 적혀 있지만 그게 하둡이에요. 여러분, 하둡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HDFS, 즉 하둡 Distributed File System, 파일 시스템 이게 중요한 거야. 하둡은 파일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이에요. 그 HDFS라는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장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어느 놈이 있고 어디에 어느 놈이 있고 얘랑 얘를 합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빼낼 수 있겠구나 라는 처리를 해주는 레이어가 필요하겠죠. 그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맵리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둡의 아키텍처는 맵리듀스 플러스 HDFS라고 보시면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하둡 생태계,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시고 이것도 붙이시고 막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하둡이 무슨 뭐 만능 구세주인 것처럼 지금 포장이 돼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저는 뭐 말을 아끼는 걸로 하고, 일단 하둡의 근간은 파일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거기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둡에는 비전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있다. 비전형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정말 딱이다.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 소위 말하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도로 많이 써요. 이게 이제 또 새로 나온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 새로 나온 컨셉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가 지금 비전형 데이터도 많아지고 저형 데이터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얘들을 비용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해진 거예요. 그 대안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 여기는 전용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하죠. 그리고 엄청 비싸요. 상용 솔루션들이. 지금은 이제 대안들이 많이 나와서 좀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벤더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확장성도 떨어지고 전용 데이터밖에 저장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비전용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해야 되니 결론은 난 파일 시스템 기반의 어떤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굉장히 비용 효과적으로 확장성도 보장이 돼야 돼. 그런 놈이 누가 있을까? 그게 하둡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야후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처음에, 그 다음 야후에서 그걸 오픈소스로 풀어 놓으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막 갖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둡에 대해서. 자, 어쨌든 데이터 레이크용으로서 비전형 데이터나 전형 데이터를 기업 조직 내 디지털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저장해 놓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이 일단 데이터 레이크고요. 그 데이터 레이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테크놀로지가 하둡이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아마존에는 뭐 S3라는 서비스도 있고, 저 또 이름이 딴 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존이 하도 유명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클라우드에는 자체적으로 또 이런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장 레이어 단계예요. 그래서 화살표는 데이터의 그냥 흐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메모리 DB로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분석이 이루어지겠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다시 분석 서비스 단계로 데이터를 넘겨요. 그 다음에 분석한 데이터가 다시
저장을 해둬야겠죠.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메모리 DB에 저장됐던 데이터는 다시 중간에 보시면 EDW로 가게 돼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분석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분석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BI 올랩 툴도 그대로 남아 있죠. 버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버려요? 그러니까 시각화나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건 여전히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올랩 툴 중에 머신러닝 같은 거 지원하는 툴도 되게 많아요. 기존의 SPSS라든지 SES라든지 이런 툴도 굉장히 뭐 올드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거기에 들어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능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요. 물론 제가 식견이 이렇게 깊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데모나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제일 잘 해놨어요. 비싼 값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전통적인 올랩 툴이라고 해서 과거의 통계 분석, 올드 테크놀로지고 뭐 버려야 될 애들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이야말로 사실은 전통적인 강자인 거예요. 그 툴들을 버릴 이유가 없다. 있다면. 자, 이 툴들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쭉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운데 보시면 이제 붙어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기존의 올랩 툴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여기는 참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리기가 힘들더라고. 뭐 어쨌든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이라고 제가 그냥 적어놓은 거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올랩 툴을 제외한 나머지 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분들이 쓰시는 툴들이 하나 가지고 다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필요할 때는 뭐 직접 파이썬 알코딩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 파이썬 알코딩을 하기 위해서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제펠린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상용 뭐 그 데이터 사이언스 툴들이 또 많거든요. 뭐 그런 거를 직접 쓰기도 하시고, 데이터 탐색을 위해서 무슨 태블로니 뭐 큐클릭이니 뭐 이런 걸 또 쓰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툴들을 막 조합해서 원래는 쓰게 돼 있거든요. 쓰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툴들을 막 쓰는데 그 툴들의 집합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는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그 툴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실은 뭐 가장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팟라이트를 받는 정말 주인공들은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우리가 앞선 이 모든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스트리밍 처리하고 뭐 비정형 데이터도 가져오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걸 난리를 치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더 많은 데이터로부터, 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더 정확한 결과와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운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렇게 더 다양한, 보시면 화살표들이 막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데이터 흐름 자체가. 이 많은 데이터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훨씬 더 잘 활용을 해서 예전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더 적시에 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라고 시키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면 기존처럼과 마찬가지로 뭐 대시보드나 리포트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걸 모바일 앱에 제공할 수도 있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PI 형태로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가장 큰 차별점은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진 거, 데이터의 처리 프로세스 방식이 다양해진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정말 다양한, 훨씬 더 기존보다는 많은 데이터 영역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효용 가치를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비스 뒷단에
실제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서비스하는 형태도 다양해졌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다양해졌다. 자, 그리고 관리. 자, 이 그림이 딱 보시기에 어때요? 앞선 데이터 정보계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의 흐름 자체, 파이프라인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원천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를 해야 돼요.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 이 데이터를 만지작 저 데이터 만지작 하다 보니까 키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통제 관리도 확실히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어떤 이 거버넌스 왜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데이터에 대한 하여튼 그 어떤 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관리 요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든지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 제품이라든지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주는 거 있고,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앞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접근 제어도 당연히 강화되는 거죠. 자, 그만큼 가버넌스라는 영역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 쭉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 즉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모델 같은 형태가 되겠죠. 주로 그 모델을 얼마나 정확한 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코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전부 디자인하고 뭐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통계 분석, 수학 통계의 전문인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복잡한 과거의 정보계 시스템에서 이 복잡해진 그림을 누군가는 디자인하고 누군가는 이걸 메인테인을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이 그림 자체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자, 지금은 굉장히 제가 롤을 단순하게만 구분한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로만 두 영역으로만 구분했어요. 사실은 뭐 더 복잡해야 되지만 어쨌든 요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샤이닝 스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맞아요. 그러나 그 주인공이 무대에서 빛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무대, 조명, 뭐 백그라운드, 스크립트까지는 아니겠다. 뭐 어쨌든 음악, 뭐 그 외에 모든 그 사람이 빛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있다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그만큼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 역할이 중요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상식적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영역이 복잡하고 넓은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적게 필요하겠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참고로 그렇게 많을 필요 없어요. 유능한 사람 몇 명 있으면은 사실 몇 명하고 뭐 이렇게, 그럼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뛰어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시스템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통적인 정보계를 운영하는데도 사람들이 몇십 명씩 달라붙는데, 이렇게 복잡해진 그림 부탁을 운영하고 구성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데이터 엔지니어의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도 중요하고 데이터 엔지니어의 숫자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도 나오는 자료들 같은 경우를 좀 참조를 해보시면 데이터 엔지니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정말로 더 많이 필요하다, 디맨드가 더 강하다, 그럴만도 하죠.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자, 그만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샤이닝 스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지만, 주인공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지만,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핵심 조연이 누구냐? 데이터 엔지니어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요 크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 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보계와 빅데이터 플랫폼의 차이를 이제 그냥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그냥 뭐 화면 영상 포즈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의 기술 요건. 자, 정보계와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역시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정제를 해야 된다. 그 데이터의 양 자체가 많아졌고 종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건 자체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과거 정도 정보계 시스템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가지고는 사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더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느냐, 준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릴라이블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한 데이터 접근성 및 가버넌스가 사실은 저는 제일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가 자유롭게 조직 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되 동시에 그거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과 통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당연한 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주인공이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 내 연기가 엉망이에요.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연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사람 그 역할이,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는 2가지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가운데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고, 자, 이 둘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외에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컨슈머들하고 데이터 소비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채널이 바로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 그게 대시보드가 될 수도 있고,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이 될 수도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PI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고, API 같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소위 말하는 개발자예요. 자, 이 크게 세 영역의 그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은 전체 그냥 컨셉추얼하게 좀 다시 그려본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자, 전체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다면 데이터 엔지니어가 담당해야 되는 영역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관련된 영역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관련된 영역은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 사실은 뭐 제가 물론 제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제가 어디서 뭐 상상을 해가지고 그렸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 IDC 내에는 이미 우리들은 다 이걸 만들어 놨었거든요.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가지고 니들은 와서 빌려 써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 당연히 지들이 뭔가를 지들이 할 줄 아니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검증된 거죠.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 드리븐이나 AI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면 세상 천지에 누가 데이터 드리븐이고 누가 AI 드리븐입니까? 얘들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 역시 이 그림하고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디테일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서비스를 쭉 배치시켜 놓은 거, 그 그림이 결국에는 크게 이 형태 내에서 돌아간다는 거. 이 그림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파란 박스 보시면 배치 파이프라인 보이시고 리얼타임 파이프라인 보이시죠? 스트림 파이프라인하고 배치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게 CEP를 얘기하는 거고, 뭐 다 그림 비슷비슷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 그림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시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컨셉을 한번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저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이 그림 거의 이 그림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보세요. 아마존이라든지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나 어떤 누가 아키텍트가 와서 무슨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그림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어디에 속하는지. 그러면 대강 견적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이건 필요 없고 그럼 이제 최종 요약으로 한번 해보죠. 자, 정보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디지털 데이터를 어떤 자산으로서 확보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 보려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주로 정형 데이터와 조형 데이터의 배치, 일괄 처리,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인간의 직관에 기반한 판단을 서포트 해준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백데이터만 깔아주는 어떤 그 정도의 역할이었던 거죠. 정보계라는 애들이 주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직관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더 경쟁력을 갖추는 세상이 왔어요. 그건 왔어요, 여러분. 올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왔어요. 그걸 하면 살고요, 못하면 죽어요. 자,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데이터가 과거처럼 저형 데이터 플러스 배치 처리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빅데이터 현상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훨씬 많이 늘어났으니 일단 그 데이터를 써먹어보자. 그리고 과거처럼 일괄 처리를 하지 말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내가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배치 처리 가지고 그건 대응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 그럼 스트리밍 처리도 하자. 그래, 스트리밍 처리도 하고 스트리밍 파이프라인 만들고 배치 파이프라인 유지하고 배치 파이프라인에 흐르는 데이터의 종류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이렇게 복잡해진 여건을 반영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액세스하면서 정확한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머신이 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뭐다? 데이터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이다. 데이터 드리븐 오거나이제이션, 데이터 중심 조직의 핵심은 결국 뭐다? 이걸 가능하게 해준 핵심은 뭐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데이터 처리 분석 인프라다. 자, 말이 되나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은 전통적인 정보계에 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다양한 데이터를 또 더 자유롭게 활용하며 더 정확한 분석을 더 빠르게 수행하고 더 자유롭게 분석 결과를 서비스하면서도 API나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뭐 웹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자, 그렇게 하면서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정보계와의 큰 차이가 바로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밑에 세 줄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가장 도드라진 특성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데이터 사이언스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인공이에요. 집중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에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머신러닝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AI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보다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머신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델들을 생성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 사일로를 없애야 된다. 정확하게는 없앤다기보다는 그 장벽을 낮춰줘야 된다. 그런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걸 또 잘 관리하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왜 아마존이나 구글이 저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IDC에다가 저런 거 만들어 놓고 왜 클라우드 서비스 하겠어요?
왜 할 것 같으세요? 저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지들은 알거든요. 저거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쟤들이 저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저걸 사스로 쓰든 파스로 쓰든 그걸 하겠어요? 안 해요. 저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라는 걸 쟤네들이 해봐서 아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건 진짜 쟤들이 해봐서 아는 거네. 쟤들은 해봐서 이거 아무나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가 쭉 깔아놓고 야 해보니까 어렵지 그거 안 된다 니들이 하면 거기서 생고생하지 말고 우리 여기다 다 검증된 거 만들어놨잖아. 너 우리 아마존이야 우리 몰라? 우리 구글이야 우리 몰라? 우리 이거 1인자야. 니네가 생돈 들여가지고 그거 만드느니 그냥 데이터만 여기다 올려. 여기에 바닥은 다 돼 있으니까. 그게 뭐냐? 그게 걔들의 세일즈 이 뭐냐 이거 꼬시는 문구예요. 그래서 걔들이 그 비즈니스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다. 어렵고 복잡하니 비록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인공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지 몰라도 사실 그 복잡한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을 관리하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들은 데이터 엔지니어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진다.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아우 1시간이 넘었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뭐 기회가 되면은 각각의 기술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런 얘기를 한번 뭐 해보고 싶긴 한데 목 아파서 못할 것 같고요. 이 다음번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사실 다들 이렇게 말은 쉽게들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제 말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리 마치고요. 뭐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